가라앉고 있는 나라를 끌어올리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춰져야 된다. 김상현 의원은 상당히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분명은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완전히 꿰뚫고 핵심을 찌르는 분입니다. 언제나 대중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볼 땐 한 발이 아니라 한 10발 앞서서 생각하는 분입니다. 김진명 소설가 모시고 오늘은 대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자리에 박근령 대통령 여동생, 친여동 나오셔서 여기서 엄청 우셨습니다. 제가 손수건 줬는데 그 여성을 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울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울렸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령 원래 그 나이가 들면서 자매들끼리 원래 친해지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친하지 못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또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그 전에 그 독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이 흉탄에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남매를 보는 시각은 아주 독특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세 남매가 아주 정답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특히 자매들이 이제 지금 얘기대로 원래는 자매가 나이가 들면서는 친해지기 마련인데 네. 왜 이렇게 이제 자꾸 평행선을 가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 박근영, 박지만 남매가 네.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이 박근혜 언니를 좀 잘 가도록 좀 도와달라. 좀 편지를 쓴 게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유경재단 굉장히 그들 삼남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놓고 이제 큰 언니를 따르질 않고 네. 박근영 쪽에서 이제 그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한 부분이 또 좀 있죠. 그때부터 아주 안 좋아졌을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군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 뭐 탄원서인가 아니 무슨 하여튼 뭐 글을 쓴 거.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최 목사라는 분하고 뭐 구해달라 그런 게 이런 있었죠. 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경재단의 이제 그 소유권 문제. 그렇죠.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군요.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운영권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예. 테고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에 본인은 어려울 때에 이 꼿꼿이 견디면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다. 절대 이 누추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속으로 아무리 괴롭더라도 겉으로는 꿋꿋하고 당당하게 온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인 박근영 씨가 그걸 하지 못하고 이 로얄 패밀리의 명예를, 그러니까 로얄 블러드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죠. 그것이 이제 그 오염시켰다는 구체적인 뭐 근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이 있겠죠. 사격죄로 고발당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빚이 많다는 그런 금전 얘기죠.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혼인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 14살 연하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 동생들에게 당당하고 꿋꿋하게 그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국부라고까지도 불릴 수 있는 분인데 우리 그렇게 나가자 이런 바람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특히 이 여동생이 그 로얄
블라드를 어지럽혔다, 오염시켰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나하고 한번 틀리면은 영원히 안 본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죠. 아, 한 번 틀리면 예. 나랑 너랑 한 번 딱 쪼개지면 안 본다. 예. 다시 뭐 부드럽게 예. 앉는다든지 화해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같이 울고 뭐 이런 쪽이 아니죠. 아주 한 번 틀리면은 영원히 안 본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이 올바른 얘기를 못하는 게 장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언을 대놓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감정이 틀리면은 네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너하고 안 보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부모를 흉탄에 잃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신하고 네. 이런 걸 봐가지고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땡겨야 네. 친근하고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돼야 같이 나간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성격이죠. 네. 좋게 보면 카리스마고요. 네. 나쁘게 보면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가져서는 안 될 단점 중에 하나인 거죠. 아, 대통령으로서의 성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네. 영어로 프레지던트는 프리자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프리자이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구슬르고 네. 서로 설득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뭘 하나로 모아가는 거를 프리자이드라 그러거든요. 적도 동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생각을 밀고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귀가 얇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네. 단점으로서는 이렇게 잘 규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고 독선, 소통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속하겠죠. 네. 지금 우병우 사태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답이 딱 나오네요. 우병우 사태는 약간 다릅니다. 네. 이 우병우 사태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은 왜 그런가 단호함을 하면은 가지고. 네. 그것은 이제 이 우병우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번 또는 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청와대 참모로서 네. 그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그만두고 말고의 그런 비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에 대한 흔들기다. 여기서 물러나면은 바로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설 땅이 없게 된다.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와 고집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딱 잡히네요. 그 밑에 사람들이요. 한 번 찍히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찍혀서 뭐 끝인 사람들이 지금 여러 있지 않습니까? 김모 씨, 유모 씨 많지 않습니까? 예. 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말을 못 하는 거죠. 직언을 못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기 대선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이제 사드 책에서 쓰셨고 그 예언이 적중했는데요. 자, 다음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예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언하기 싫은데요. 예언하기 싫으세요? 예, 네. 이제 왜 그 얘기를 하기 싫은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제가 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누가 되더라도 그럼요. 국민은 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럼요.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비전이 없잖아요. 반기문 지금 여론이 제일 높죠. 네네. 반기문이 무슨 비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네. 조금씩 붕괴하고 있잖아요. 전 분야가. 네. 정치 말할 것 없고 경제가 심각하죠. 경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민 단합, 그다음에 이 미래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부 먹거리. 지금 없어서 지금 다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말은 하죠, 이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정책에 대한 말은 별로 하는 거 못 봤어요. 누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뭘 중소기업을 어떻게 뭐 살리자, 뭘 어떻게 무슨 동반 성장을 하자, 뭐 하자.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려내겠다 하는 비전과 정책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내놔야죠. 하우를 내놔야죠. 나는 어떻게 하우, 그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소기업 육성해야 된다 이 말만 하지. 나는 이렇게 육성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 문제를 난 어떻게 해결하겠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지금 젊은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예언하는 것처럼 값싼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예언하기 싫은 거예요. 아, 대통령이 누가 돼도 희망은 없다.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야죠. 정책을 근본적으로. 먼저 그리고 비전을 보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선택하는 우리 국민들 의식부터 또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중국은 모택동 이후에 지도자들이 다 잘 나왔어요. 저온라이가 나오고 덩샤오핑이 나오고 장쩌민이 나오고 후진타오가 나오고 지금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무슨 뭐.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지도자들을 존경을 안 하잖아요. 그 뒤가 또 다 엉터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게 문재인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박원순이 됐든 반기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 하는 걸 먼저 비전을 내놔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거를 고민해라. 그걸 고민해야죠. 지방 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쇼는 그게 무슨 민생 쇼. 그걸 이제까지 민생이었던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해외 돌아다니고 특강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아니죠. 지금 무시무장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때다. 지금 가령 이제 안철수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뭘 가지고 왔을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는 안 했지만은요. 와가지고 다시 강연을 한다. 이것은 참 너무나 참 쓰라린 얘기입니다. 지금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대표. 의원이라 불러야 전 대표라고 하시면 돼요. 안철수 전 대표님은 님은 안 해도 됩니다. 방송에서. 안 됩니까? 전 대표는 그래서 님이라고 할래요. 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전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군사 아무것도 지금 전략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언론의 그 기자들이 그냥 몇 시간밖에는 쓸 시간 없는 사람들이 써제끼는 대로 나라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그 나라의 전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연구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거기서 대선 전략이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다. 인구 절벽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하고 한미 관계는 어떻게 하고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전략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은 지금 강연을 다니고 할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놔야죠. 1,600, 700억 있는 걸로 보이던데 1,600, 700을 다 내놔라. 다 내놔야죠. 다 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연구소를 같은 걸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해서 대통령에 도전을 해야지. 그게 뭡니까 지금? 절대 안 내놓을걸요? 제 판단으로는 제가 아는 안철수 전 대표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그거를 다 내놔야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국민이 감동. 그 돈을 가지고 연구소든 뭔가 획기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데 쓰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그 돈을 다 써야지. 그런 그 매력 없는 그 힘 없는 강연이나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임해야죠. 그래야 지금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것을 할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원래 미국 가시고 오실 때부터 별로 나는 기대를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기대를 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조언을 자꾸 해야죠. 언론이 하는 일이 네. 뭐냐 하면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이유요, 의미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긍정의 힘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반기문 총장 네.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세 가지 잘못한 것을 굳이 얘기를 한 것은 네. 그걸 고쳐라. 네. 이 국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이 구태의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네. 그걸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도 네. 마찬가지로 가장 젊은 후보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늘 주장하는 것이 무슨 동반성장, 공정성장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 네. 국가 전략 부재거든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주 값싼 언론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걸 내놓으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값싼 언론. 그 표현 괜찮습니까? 값비싼 언론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 네, 값싼 언론을 값비싼 언론도 있고 값싼 언론도 있는데 자꾸 값싼 언론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이제 큰 네 축이 네. 정부, 국회, 법원, 언론 아닙니까? 네네. 이 언론도 굉장히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고 잘 해 나가야죠. 네. 죄송하지만 우리 작가님은 정치, 경제, 사회 지금 말한 먹거리, 미래,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한 비전이 딱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고민이라기보다는 저간 해결 방안.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집중하면 안타깝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 대통령 선거부터 네. 지금 이 우리 언론도 누가 대통령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예측하자 네. 이런 컨셉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대통령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네. 그 점점 붕괴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냐 네. 이런 쪽 각도로 우리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전혀 중요치 않아요. 네. 누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 되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언론이 끌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나는 누굴 좋아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네.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반기문이 좋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신문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반기문은 대한민국의 이 10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뭘 지금 내놓고 있느냐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김무성은 뭘 내놓고 있는지 그걸 내놔라. 그렇죠. 안철수 당신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내놔라. 그렇죠. 동반성장 말로 동반성장 야 동반성장 누구 그런 거 말 못해. 어떻게 하우 그렇죠. 그걸 얘기해라. 그걸 내놔야죠. 어떻게 대한민국 중수기업을 살리느냐. 중수기업 기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그 중수기업을 잘 모르니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자금 지원을 하고 뭐 법제도를 해주고 그 수리 수십 년째 들어오는 네. 얘기거든요. 중소기업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온 국민이 공감하고 중소기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전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그죠? 곳곳에 많이 있죠. 안보 문제, 통일 문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연히 통일을 해야지. 통일을 지향하는 건 맞지만 how,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른 얘기로. 예. 그 책에 보시면 사드 베스트셀러 책 보시면 그 탑트 리포트라고 있어요. 예. 예, 대선 그 주자들을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야, 이 탑트 리포트가 왜 제목을 그렇게 이게 옛날에 가스라 탑트 조약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렇게 따온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늘 주변국, 특히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꼭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컨셉이 있어요. 네. 사실 지금 북한과의 이 군사 대치도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이진 않지만 일본하고의 이제 독도 충돌이 사실은 더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보면은 현재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도가 일본 거라고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도서관 교과서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자기들 말로 이제 탈환을 하러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정치권에서 내놓는 해답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없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이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태프트 리포트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사드에서 보듯이 네. 미국이 확 등을 떠밀어 가지고 우리가 급작스럽게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내가 이제 태프트 리포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네. 그런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네. 그것을 미리 고민을 해두고 있다가 잘 그때 잘 해나가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태프트 리포트라는 걸 붙인 거죠. 네. 이 태프트 리포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두고두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우리가 분석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대권에, 그러니까 이번 차기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는 네. 이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 말이 되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레임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새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전 대통령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은 모든 후보들이 노무현하고 거리를 멀리 두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굉장히 달라요. 네. 우선 지금 지도부 전체가 친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면도 물론 작용을 하고요. 또 워낙 그 대구 경북 그다음에 보수 또 이 나이가 많은 층에 이제 갖고 있는 절대적 지지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레임덕에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굉장히 특이하냐면은 이분의 실수가 오히려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가 나중에는 굉장한 파워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바꿔지는. 원래 실수를 하면은 이게 이제 힘을 다 잃고 그냥 끝나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꾸로 그 실수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난번 총선을 원래 새누리당이 한 180석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누리의 실수로 실패죠. 그냥 다 망해버린 거죠. 다 망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큰 실수를 이번에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저 개성공단을 닫고 핵 문제를 전부 떠안아버린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몇 달, 몇 년을 생각해도 결국은 남북이 경제를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북한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남한에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독일처럼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북한을 시장 경제화를 시켜가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 개성공단 같은 거는 자꾸 확장을 시켜야지 자꾸 더 만들어야지 절대 닫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닫았거든요. 그건 실수다. 그건 굉장히 큰 실수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굉장히 큰 실수예요. 그런데 이 실수가 지금 뭔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새누리당의 굉장히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후보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선거를 보면은 그
문재인하고의 대결에서 아주 근소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1% 차이로. 그 정도 차이로 이긴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은 상징적인 인물이 새누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이쪽은 더 강해졌어요. 네. 문재인, 안철수 다 강해졌지 않습니까? 박원순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일부 층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이미 민주당으로 갔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제 네. 그들 셋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가 네. 거꾸로 이것이 이제 이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된다가 아니라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드가 나오고 핵이 나오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완전히 이 한반도의 프레임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네. 북한이 붕괴 순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단순화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을 닫으면서 전 세계하고 같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못 견디고 있거든요. 네. 지금 무슨 그 태공사, 네. 태영호. 네. 그런 문제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같은 계열에 있는 북한 내에서 엄청난 권력 충돌, 무슨 뭐 숙청 무지하게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흐름들은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게 자꾸 생기거든요. 점점 더 북한이 붕괴 쪽으로 작은 위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굉장히 가시적으로 크게 터져 나오면은 선거의 프레임이 안보냐 아니냐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주도해왔기 때문에 선거 프레임이 안보 이렇게 가면은 계속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도 갖게 되고 그쪽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빨리 복원시키든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 박근혜하고 이렇게 틀린 사람은 대통령 못 된다.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그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이 단순하지 않으면은 안보 문제로 딱 결집돼 버리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고 멀리 가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딱 짜져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새누리에서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김진명 작가의 설정이 되는 거죠. 말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프레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대 거리를 두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해라. 그게 이제 새누리의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네. 이 레임덕이 오고 이제 퇴임이 점점 가까워오는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 후보들의 문제이고 특히 이번 이런 그 북한 붕괴 프레임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반기문 씨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